안녕하십니까. CEO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임규진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용환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이 일과 가정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지원책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지요? 예, 그간의 저출생 지원 정책은 두 가지의 역점을 뒀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직접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그나마 양육 지원에 중점을 뒀다. 그래 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 원 중에 출생률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그 절반 중에서도 87%가 양육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 사례 또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일가정 양립 지원이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양육 지원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지고 출산율이 반등된 사례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 1.2대였었는데요. 이런 정책 전환 이후에 2016년에 한 1.6대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더라도 육아휴직 이용기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 출산율이 0.1명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KDI 역시 여성의 경력 단절 관련 차일드 페널티가 학계 출산율 하락에 40%를 기여한다는 걸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3대 핵심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도 저희가 특히 국내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입증된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신규 추가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 이상 재원을 일가정 양립에 집중을 했고 이런 정책 노력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남성의 그 육아휴직률이 6.8%인데 이걸 임기 말까지 한 2027년이 되겠죠. 50% 수준으로 늘리고 여성이 지금 현재 70%인데 이걸 80% 수준으로 늘려서 일하면서도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는 문화를 정착해서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좀 실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도 다 뭐 이런 그 관련된 거겠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간 그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은 저희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기 전에 냉정하게 평가하고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정책 추진 방식이었고요. 나머지 3개가 이제 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고 성과 평가도 매우 미흡했다. 선진국의 대책을 답습했지만 그 우선순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제도 활용률이 있었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기존 대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의 정책을 해오지 않았나.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정책의 내용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실제 뭐 작년에 47조 지원했다고 그러지만 저출생하고 직결되는 거는 23조 5천억에 불과하고 절반 수준이죠. 또 그나마도 대부분 양육 쪽에 썼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저출생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 있고 그나마
그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데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경쟁 압력을 느껴가지고 일종의 압박 비용이 큰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좀 적극적으로 그 대처하려는 노력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간 급속한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사실 우리 사회의 생명, 가족,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기업하고 지자체인데 이런 부분에 그 동참을 제대로 그 유인하지 못한 그런 점도 좀 뼈아픈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저출산 그 관련된 사업 중 성과가 좀 가장 저조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위원장님 뭘 꼽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네. 그 뭐 저희가 보니까 실적도 저조했고 수요자 선호도 제대로 그 저기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꽤 있었고요. 또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사업이 여러 기관에 이제 산재돼 가지고 그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또 부처 간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그 신설을 해서 저출생 예산 사업을 심층 평가해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양육 관련 사업부터 좀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자체의 그 현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그동안 지원해 왔던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자산 형성 분야 같은 것도 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 성과 평가는 뭐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 실행을 한다 이거보다는 그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그 효과성 위주로 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 결혼 장려를 위한 그 특별 세액공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내용과 또 기대되는 효과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출생 대책을 이제 만들면서 생애 주기별로 그 대책들을 한번 이렇게 국가가 하고 있는 것 또 지방자치 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산, 그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일가정 양립 이렇게 되겠는데 그 출산 양육 관련된 분야는 그래도 그 지원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는데 가장 그 미흡했던 분야가 아마 결혼 단계의 그 인센티브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비혼에 대해서 최근 그 인식이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혼을 통한 출산이 우리는 대세입니다. OECD 국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41% 정도가 비혼 출산이지만 우리는 비혼 출산은 한 2.5%밖에 안 됩니다. 거의 98%에 육박하는 그 출산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이는 그 출산도 제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결혼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일단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생애 1회에 한해가지고 그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결혼세액공제는 특히 비용 부담이 많은 결혼 초기에 일부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특례 대출이라든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또 실제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스드메라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뭐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된 분야에 저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아마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책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게 된다면 결혼 전반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 결혼에 대한 그 사회인식 변화를 유도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저희가 국민인식 조사를 지난 3월에 한번 해봤습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 가운데 한 75%가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저기 결혼을 좀 주저하는 그 사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 저출산과 함께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는 뭐 어떻게 이거를 뭐 막을 길은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가게 되면 기존의 노인 복지 정책 또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좀 거기에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급속히 60대 이제 진입하고 막 그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저출생도 큰 문제지만 고령화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노인 인구가 1천만을 이제 돌파를 해서 내년이 되면 그 총 인구의 20%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요. 지금 1,000만 그 노인 중에 그 65세 이상 그 인구 중에 100만이 치매 환자고요. 200만이 그 독거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저희가 이제 좀 그 감안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그 초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도 지금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29%거든요. 총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데 10명 중 3분이 이제 노인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일본은 35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불과 25년 만에. 미국은 아직도 그 초고령화 사회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2017년에 총 인구의 그 14%가 그 65세 이상 인구였었는데 불과 7년 만에 그 총 인구의 20%가 되는 그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의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면서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초저출생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부머가 고령층에 이제 그 편입된 데가 이제 가장 큰 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도 여태까지 그 지금 65세 이상 그 고령자에 대한 대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특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인데 이분들하고 그 전에 그 이미 그 노인층으로 들어가신 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만 하더라도 학력이라든가 또 소득이라든가 자산 수준이 높고 또 건강하시고 상대적으로 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십니다. 대부분이 한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75세 이상 이제 해당되시는 분, 저희가 이제 편의상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좀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심인 전기 그 고령자에 비해서는 그
학력 수준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일할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좀 이런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특성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중위 연령이 46세지만 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중위 연령이 60세가 넘은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 수준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 네. AI가 발전되면서 AI를 활용한 로봇이 그 돌봄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AI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의술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의약품도 만들어지고 의술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그 주 소비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실버 산업 같은 것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고령자 대책을 크게 5가지 분야 해서 노후 소득 보장하고 일자리 문제 네. 그리고 의료 요양 문제 네. 그다음에 주거 문제 네. 그다음에 사회 참여 네. 사회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의미 있는 그 삶을 그 아마 정기 그 고령자 65세에서 74세까지는 이제 아마 일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하실 수 있지만 후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이제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 자기 의미를 찾고 또 그것이 마음의 건강까지도 이제 그 확보를 하게 해서 그 치매라든가 그 이런 노인성 질환의 그 정신질환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이제 덜 빠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버 산업을 어떻게 이걸 키울 수 있겠냐. 네. 예를 들면 그 노인용 그 AI 로봇이 그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더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크게 이제 그 5가지 아까 노후 소득 보장하고 일자리, 네. 그 다음에 의료 요양, 주거 문제, 사회 참여 문제, 그 다음에 실버 산업 발전 문제를 해서 지금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네. 연구기관들하고 그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연말까지 해서 하나하나 이런 네. 분야별로 대책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네. 그 건강하고 네. 또 활동적이면서 네. 또 생산적인 그 노화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healthy aging, 네. 그 다음에 active aging, 네. productive aging 할 수 있는 네. 이런 대책들을 좀 한번 그 만들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은 그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 이후에 저희가 그 빠른 속도로 그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면서 산업화를 이뤘고요. 또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그 외환위기 극복도 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듯이 이번에도 저희가 그 범국민적 역량을 같이 결집하면 해나간다면 그 정부가 하는 정책적 노력과 같이 병행해서 반드시 그 한 명대 학계 출산율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거는 그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요양에 대한 유형 관리를 좀 강화해드리고 또 덧붙여 가지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그 유지 그 보강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노년기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걸 저희가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과거처럼 그 부양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주도적 그 삶의 주체로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시, 그 다음에 액티브, 그리고 프로덕티브한 에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처럼 그 지자체,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저출생도 극복하면서 그 고령사회도 우리 사회를 한 단계 그 끌어올리는 그런 그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